다음은 잡초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초 방제 핵심 기술은 균편 정지, 논물 관리, 방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듯이 논에 로타리를 치실 때는 최대한 균평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논이 균평함으로써 논물이 됐을 때 제초제를 살포 처리했을 때 그 잡초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논물 관리 방제 시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잡초 방제, 균평한 논바닥 고르기, 어린모빈 직판원, 통일계 찰배 등은 적용약제를 꼭 참조를 해주셔야 하고요. 본인 논에 발생하는 잡초, 초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초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초제의 종류별 특성에 맞도록 적기 정량을 살포하셔야 되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적기 정량은 PLS에도 연관이 있고요. GAP 관리에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입제 제초제를 살포할 경우에는 논물을 최소한 3 내지 4cm 깊이로 물을 대신 다음에 입제 제초제를 살포하시고 최소한 5일 이상은 논물을 유지하시고요. 중간에 사실딱 같은 경우는 2, 4일 만에 물이 빠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농가들께서 물을 대시는데 절대 물을 추가로 대지 마시고 5일 정도를 놔두십시오. 유제나 수화제를 약제를 살포하실 경우는 골고루 퍼줄 수 있도록 바람이 없는 날을 선택하여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제류, 투척류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개구리밥, 이끼류 등이 발생이 없는 논에 살포하시고 발생한 논에는 되도록이면 살포하시지 마시고 다른 약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투척류는 이끼나 자풀이 있을 경우에 그게 논물에 들어감과 동시에 약이 퍼져야 되는데 퍼진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고농축의 약제가 그 벼 옆에 투척됐을 경우에는 제초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초제 피해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밭 제초제 등으로 벼가 고사, 뭐가 발생 시에는 즉시 갈아엎어야 됩니다. 초기에는. 그리고 물 걸러 이게 얼마만큼의 피해가 적을 경우는 물을 걸러대고 재이양을 하셔야 되는데요. 밭 제초제 같은 경우에는 벼는 하본가라고 해서 하본가에 관련된 제초제가 논제초제인데 밭 제초제는 하본가 식물을 죽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 제초를 사용하시면 모가 고사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아엎으시고 물 걸러댄 후 재이양을 하시고요. 일반 논제초제 피해 발생 시에는 지속적인 물 걸러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초기에 물 걸러대기를 약 3회에서 5회 정도 하신 다음에 기타 영양제를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답 제초제 피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제초제 피해는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모춤을 잡고 잡아당기면 쭉 뽑히는 현상이 뿌리가 툭툭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또 그림 우측에 보듯이 잎이 황변하여 고사하게 됩니다. 중기제초제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제초제 피해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논이 균평하지 아니하여 논물이 됐을 경우에 어느 모가 심겨진 데는 물이 적정하나 균평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논자리는 바닥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기제초제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품종에 따라 찰벼, 흑미, 다수개 품종 같은 경우에는 제초제에 해당하는 제초제를 뿌려주셔야지 일반 제초제 살포시 약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후기제초제 이양 후 30일경이 되겠습니다. 갑부촌 입제는 물을 대고 살포하시고요. 승종보 입제는 물을 빼고 살포하시기 바랍니다. 제초제는 물로 잡는단 말이 있습니다.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제초의 풀이 논물된 수면 위로
위로 올라왔을 때는 약을 뿌렸을 제출약을 뿌려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밑에서 잡초가 어우러질 때 그때 제초제를 뿌리면 아주 적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방법의 제초제 처리 피해 양상에 대한 그림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화제 제형 중기제초제를 분무기 살포로 하여서 벼잎에 수화제가 약이 묻어서 벼잎이 고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화제형 제초제는 반드시 분무기를 활용하지 말고 병채로 해가지고 이렇게 흙 뿌려듯이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밭 제초제에 의한 피해 그림 모습인데요. 벼가 아예 죽어버립니다. 저렇게.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갈아엎고 논물 걸러대기를 하신 다음에 재이양을 하셔야 됩니다. 이양 동시제 처리 피해 논인데요. 이게는 과다하게 이제 이양 동시 그 이양기에 승용 이양기 뒷부분에 농약 살포기를 달 부착한 다음에 모내기를 동시에 합니다. 근데 이때 그 조작이 잘못돼 가지고 과량으로 살포될 수 있고 모가 죽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또한 이양 동시처리제 피해인데요. 예. 또 논물이 정지 작업이 불량해 가지고도 저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솔솔이라는 헥사지논 그 약재 피해인데요. 이게 약재가 인근에서 유입될 수도 있고 또 농가 스스로가 잘못 살포할 수도 있는데요. 농약을 살포할 때는 그 농약 방제기 호수가 긴 호수를 이용해서 살포를 하실 때는 먼저 제초제를 하기 전에 그 호수에 있는 물을 깨끗하게 청소 개념으로 물을 한번 통과시켜 준 다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초제를 사용하신 또 방제기 그 호수는 또 살균살충제도 사용하시는데요. 이때도 반드시 호수에 남아있는 제초제 성분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물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방제기 호수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의 핵심 기술은 예방 위주 방제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것도 GAP와 PLS와 연관되는 건데요. 병이나 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위주로 한번 방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이듯이 병해충 방제 모형으로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표 제일 상단에 보시면 6월 중순에서 7월 상순에 벼물바구미나 입돌병을 집중적으로 예방 위주로 방제해 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7월 하순, 7월 상순에는 입중밀마르병, 문고병이라고 하죠. 입중밀마르병과 벼멸구, 홍명라방, 이삭돌병을 방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중순, 9월로 넘어가면 출수기가 다가오고 또 약재가 출수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의 기간이 짧으므로 최대한 6월 중순이나 7월 말 중에 약재 살포하시는 게 안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벼병해충 방제에 대한 종합관리 모형은 그림에서 보듯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병과 주요 병해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리병입니다. 키다리병은 우리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벽시 종자를 우량 종자를 선발하기 위해 소금물 가리기나 맹물 가리기 또한 벽시 소독제 처리가 가장 큰 목적이 키다리병 방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다리병은 본론에서는 방제하기 힘드므로 종자 단계에서부터 모짜리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키다리병을 예방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키다리병은 발병 최종 온도가 35도씨, 균사 발육 최적 온도는 25도씨에서 30도씨가 되겠고요. 본답에서 출수기에서부터 유습기 때까지는 화기를 통해 공기 전염으로써 키다리병이 전파가 됩니다.
영오진 및 히토메볼의 진상벼 등은 종자소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키다리병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짜리 상태에서 키다리병이 발생한 모습입니다. 왼쪽 그림처럼 잎이 하나는 길게 나오고 하나는 조그맣게 오른쪽으로 삐져나왔는데요. 저렇게 길게 나온 거가 키다리병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은 흔히 장모발행이라고 그러는데요. 키다리병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물 가리기, 종자소독, 밀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본다 후기에 나타나는 지금 키다리병 양상인데요. 지금 그림이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벼 한 포기당, 주당 전부 다 지금 키다리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벼의 품위도 떨어지고요. 수확량도 감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종자소독, 종자 단계에서부터 키다리병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열병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 여주에서 가장 크게 이제 도열병이 대두됐었는데요. 도열병은 먼저 상자 처리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잎제, 살균, 살충 동시 처리제로 1차로 방제가 되는 거고요. 2차로 본담에 나오셔서 잎도열병을 6월 하순이나 7월 상순에 병반이 보이면 수화제 계통으로 방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잎돌병 방제가 중요한 이유는 잎돌병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삭돌병으로 전이가 됩니다. 감염이 되기 때문에 잎돌병 방제가 이삭돌병 방제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수화제 사용 경우와 잎제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흔히 농가들께서 이삭이 패고 출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삭돌병 약 방제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보다는 이삭팩이 일주일 전이 가장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삭팩이 전에 방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돌병이 보이고 있는데요. 왼쪽은 잎돌병 지금 양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삭돌병이 나타났습니다. 이삭돌병이 먹돌병으로 옮겨지고 알돌병까지 옮겨진다면 거의 쌀은 먹지 못하고 수확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확량 감소에 치명적인 거죠. 잎돌병에서부터 방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잎진무늬 마른병입니다. 흔히들 문고병이라고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시는데 이 병도 도열병 못지않게 아주 걸리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볕대 하부에서부터 저렇게 괴사해 가면서 상부, 잎 쪽까지 번지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균사가 형성돼서 이제 지금 병이 좀 진전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특히 잎진무늬 마른병이 크게 대두되지 않는 이유는 도열병약이나 살충약을 할 때 그 약 성분에 잎진무늬 마른병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약제 선정할 때는 그런 약 성분이 있는 걸 선정하시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하천염, 논, 사질론에는 문고병 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꼭 방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누루병이 되겠습니다. 과범무, 과습 조건에서 다 발생한다고 돼 있고요. 햇빛 조임이 부족한 산간, 계곡, 그늘진 논에 발생을 하고요. 이거를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규산질 비료를 좀 살포를 꼭 해주시고요. 출수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7일 전에 이삭돌병약과 동시 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칼슘이나 마그네슘제 비료를 본논 밑거름 하실 때 살포를 해주시거나 이삭 거름 주실 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유황가리고토를 살포해 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흰잎 마른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 시기는 7월 초부터 등숙기까지고요. 특히 층간수 지역, 지난해 발생했던 논두렁 주변이 지저분한 곳에 발생이 됩니다. 방제 요령은 벽과 잡초 중 겹풀, 줄풀을 제거를 해주시고 논두개요. 육묘상 처리제, 티아디닐계 약제가 들어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제를 사용하시고요. 방제 시에는 도락물이 감염돼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사용하지 말고요. 다른 물을 받아다가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상습 발생지에는 저항 품종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벼 물바구미, 이게 이제 본논 초기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논이 이제 중기, 후기로 접어들면 바구미가 있다 하더라도 큰 피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기에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아예
모가 죽어버리기까지 하기 때문에 벼물바구미는 상자 처리제, 아까 살균, 살충 동시 처리제 그 벼물바구미 약 성분이 들어있는 걸 꼭 선택을 하시고요. 그래도 본답이 이양을 했는데 나타났다. 그러면은 뭐 입제도 있고요. 뭐 수면 정개제도 있습니다. 또 참고로 유기농 하신 분이나 산간 지역에 논이 있는 분은 이양을 늦게 하십시오. 남들보다. 남의 논에 벼 물방울이가 들어간 다음에 산간논이나 이런 친환경 하신 분들의 덜 들어오게 밀도를 줄여주는 것이죠. 지금 벼 물방울이 피해 본답 초기 장면입니다. 지금 듬성듬성 모가 많이 죽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정개제나 입제를 뿌리시는데요. 입제는 그냥 뿌리면 되고요. 수면 정개제는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이끼가 껴 있거나 이러면 또 전개가 안 되다면 그 약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변무방 피해 지금 초기에 지금 아예 뭐 보이지를 않죠. 변무방기가 뿌리 부분에 알을 깐 다음에 유충이 깨어나 가지고 그 가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죠. 예. 그 다음 벼 애나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병 농가들께서는 자벌레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뭐 살충제 성분에 벼 애나방을 죽일 수 있는 성분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조온성 해충과 함께 자주 나타나는 벌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명나방이 되겠습니다. 홍명나방은 6월 중순이나 7월 상순경에 비례 사마귀까지 경과를 하는데요. 이게 양상이 피해 입 양상이 세로로 말립니다. 이하명 나방은 입이 꺾여서 말리죠. 그러니까 세로로 말리면 홍명나방이 왔구나. 지금 중간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성충이 알을 낳은 다음에 육충이 알에서 이제 유충이 나와가지고 잎을 세로로 말아가지고 안에서 이제 갉아먹고 다 이제 번데게 되려고 이제 다시 나타나는 거죠. 홍명나방도 기본적으로 살충제 약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살충제에 홍명나방이 있는 약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그루도 이게 지금 중국에서 6월에다 7월 달에 비례를 하는데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장마기나 비바람이 이제 제트기를 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데요. 초기에는 모릅니다. 그 모르는 이유는 얘가 습성상 볕대 밑부분 그림 하단에 보시면 밑부분에 이제 멸구류 이제 성충이 이제 새끼를 낳고 알을 까고 그래가지고 밑에서부터 흡집을 합니다. 빨아 마셔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얘들이 날라왔을 때는 몰라요. 세대가 경과, 최소 2세대, 3세대가 경과하기 때문에 이제 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멀리서 보면 멍석을 깔아놓은 것처럼 저렇게 색깔이 짙은 곳은 멸구가 하단에서부터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증상으로 판단하는 건데요. 정밀 예찰을 하면은 안에 들어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면은 저거는 못 먹는 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벼멸구도 그 살충제 성분에 들어있는 약재를 선택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본답 후기에 수인기, 유습기 때 이게 또 크게 피해주는 게 노린재입니다. 노린재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쌀에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저렇게 사진 왼쪽이나 오른쪽에 보듯이 얘도 벼 아래 직접적으로 멸구는 하단 벼대 밑을 흡집했는데 얘는 아예 직접적으로 벼 알을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 유습기에 그 말랑말랑한 우리 벼 이제 쌀을 만드는 축적 양분을 빨아먹어가지고 거기에 상처가 입으면 쌀의 품위가 떨어져서 이건 유통이 안 되는 거죠. 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른재 요 약재도 성분이 들어있는 살충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른재 종류는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건 4가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이제 노른재가 상단 왼쪽에 가시점 둥글 노린재라고 이런 게 많이 보이죠. 이건 뭐 우리 그 건물이나 이런 데서도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가끔. 그러니까 노린재가 뭐 참고로 콩 재배하시는 경우에도 노린재는 꼭 살충제를 뿌려 주셔야 됩니다. 콩도. 그래서 벼도 아주 이 노린재가 이제 흡집하면은 아주 안 좋은 것이니까 방제하실 때 꼭 노린재 약재 선택 시 그
잡을 수 있는 살충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린재 방제 적기는 아까 이삭돌병과 동시 방제할 때 가장 좋습니다. 기타 사항은 여러분들 이번에 또 2021년도에 벼농사 부분에 그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배포를 하니까요.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고 또 화면에 나와 있듯이 방제 적기와 방제 약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한 거는 뭐가 될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종자 소독에서부터 방제를 했습니다. 예방위주로. 그리고 상자 처리제 예방위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본답에 이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요즘에 많이 하는 무인 헬기 방제가 있고요. 헬기가 이제 사람이 아니고 약 2m 정도 되는 그 헬기, 조그만 헬기에 약통을 달고 위에서 뿌리는 거고요. 드론, 요즘에 또 많이 하죠. 농업용 드론. 드론이 지금 요즘에 뭐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나와가지고 농약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뭐 비료도 뿌린다는 드론 이야기도 있는데요.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방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을별, 읍면별로 공동 방제를 하는데 나는 안 해도 되라는 것보다는 공동 방제 의미는 공동으로 내 마을을 전체를 방제함으로써 병해충이 다른 곳으로 가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제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생각해 주시고요. 또 강력 살포기 방제, 직접 그 트럭에 그 방제기, 저거 이제 광역 방제기라고 그래가지고 약 50m 정도 나갑니다. 바람이 안 불고 그러면은 논두고 지나가면서 뿌리는 대표적인 공동 방제 그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벼농사가 다 이제 끝내면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는 가을에 기대하시는 수확을 하시는 거죠. 뭐 적기 벼베기는 한이삭 벼알이 90% 정도 익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조생종 같은 경우는 출수 40일에서 45일, 중만생종 같은 경우는 45일에서 50일 정도, 중생종 포함이고요. 적기 벼베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 똑같은 날에 이양을 했다고 치면, 진상배로 5월 15일 날 이양을 했다고 치면, 예를 들어 중생종이니까 약 45일에서 5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수확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빨리 수확을 하시면 수확량도 떨어지고 벼알이 차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른 밭작물도 그렇지만 벼 같은 경우에도 출수한 다음에 등수할 때가 가장 많이 벼알이 차고 무게가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벼베기를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적기에 하셔야 되고요. 건조 시에는 여러분들이 물수매를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집에서 건조기로 말리는 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드실 거나 종자용 기타 증식용 같은 경우는 이제 벼 온도 일반 쌀용은 45도, 종자용은 약 40도 정도의 건조기 온도를 세팅을 하시고요. 이때 그 벼의 수분 함량은 약 15% 이하 14, 13 하면은 쌀의 밥맛이 없어지고요. 종자용도 내년에 그 발화가 잘 안 됩니다. 수분 함량이 너무 낮으면. 저장 조건은 적정 수분은 15%, 온도는 15도씨 이하, 습도는 70% 이하. 산소나 탄산가스는 참고하시고요. 적기 수확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풍년 수확을 여러분들한테 기원 드리도록 하고요. 그림에 아주 벼가 활짝 지금 이렇게 고개 숙여져 있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2021년도 올해는 꼭 벼 농사가 풍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진상벼 재배력에 대해서 교재에 넣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세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재배력을 참고하셔 가지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벼농사 관련해 가지고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GAP와 또 PLS 교육을 계속 하겠는데요. 핵심 포인트 1번 토양 만들기 중요하고요. 유기질 비료, 규산질 비료, 살포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도복 예방, 잡초 예방,
방제, 잡초 방제, 물 관리 이런 거 아주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병해충이 걸린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예방 위주로 하라는 거죠. 종자 소독, 유무상 처리제, 본답에서도 예를 들어 도열병이나 벌레가 보기 전에 예방 위주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방 위주로 하게 되면 약을 정량을 쓰게 되고 과량을 쓰지 않고 예를 들어 3번 방지할 거를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다는 이점과 PLS를 실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AP라고 그러고요. GAP 제도란 무엇인가? 풀네임으로 Good Agricultural Practice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 그러니까 농산물이 안전도 하고 농업 환경, 우리가 하는 주위,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농산물과 농업 환경에 잔류할 수 있는 각종 위해 요소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 단계, 관리 단계, 농산물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해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다음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AP의 이제 3대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첫 번째는 농산물 안전성입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만들.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이고, 저도 농가 여러분들도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성. 그리고 농업 환경 보존. 우리의 환경은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는 거고요. 농작업자, 우리 농가들께서도 안전하게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GAP의 큰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을 해치는 위해 요소는 소비자에게 질병을 일으키거나 건강상의 해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 또는 오염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해 요소에는 크게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 요소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해 요소는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어느 하나만 관리해서는 안 되고요.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궁극적인 목표인 안전한 농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 요소로 그냥 그림에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병도 있고 나무, 철재료, 돌멩이도 있고 스프링, 커튼날, 기타 제품들 이런 요소들이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데 벼농사하기 때문에 벼농사하는데 논에 이게 들어있거나 생산 환경 주위에 이게 있거나 이런 이해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폐기 처분해 주셔야 되고요. 물리적 유해 요소의 관리 방법은 배출되는 쓰레기 또는 분리수거 후 전량 폐기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약재, 병, 요즘에는 병뿐만이 아니고 플라스틱, 비닐, 페트병 이런 것도 전량 보관함에 수거 또는 폐기를 해 주셔야 되고 농장의 농기구 정리정돈도 잘 하시는 것도 위해 요소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학적 위해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적 유해 요소로서는 이제 벼농사를 이야기 드리면 농업용 화학 물질, 농약, 비료, 항생제 등이 있고요. 자연적 독소, 곰팡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 유해 중금속, 납카드뮴, 수은, 비소, 기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유해 중금속 부분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고요. 환경 호르몬, 석유 제품, 접착제, 냉매 물질, 세제 등도 있습니다. 화학적 유해 요소 관리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어 벼농사 같은 경우 물을 댈 수 있는 수원지 근처에 농약 등 화학 자재 사용 안 되죠. 수원지 근처에서는 우리가 식수로 사용할 수도 있고 농업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염 물질이 유입돼 가지고 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 법령을 준수해 하셔가지고요. 토양 및 용수 분석을 통해 안전성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수확 후 저장 단계 온도, 습도 관리에 대해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학적 유해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성 미생물, 부패 미생물, 기생충, 곰팡이, 위생동물 등 식품에 내재하면서 인체 건강에 해가 우려되어 있는 생물학적 유해 요소가 되겠습니다. 고위해성으로는 살모넬라, 잘중혈성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균,
저이해성으로는 황색 포도상 균, 장염 비브리오균, 기타 이해 요소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이해 요소 관리 방법으로서는 재배지 선정 시 상습 침수 지역을 피하시라는 거고요. 침수가 되게면은 오염물질이 벼에 농작물에 이렇게 부착이 되거나 침투 오염이 되게 되면 생물학적인 그 균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기, 설사, 구토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수확 작업에서 제외. 코로나19하고도 아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별 및 포장 작업에 투입되는 때는 항상 위생장갑, 위생복장, 모자, 마스크 필수로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작업을 마친 후에는 세척, 소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생산 과정에 관여하는 요인들은 아주 인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투입하는 농자재, 또 기상 환경, 또 토양, 또 농업 용수, 또 재배할 때 저희들이 재배할 때도 거기에 이제 관여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수확할 때, 또 선별할 때, 심지어는 유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PLS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안전한 농산물 관리를 하는 것도 잔류 허용 기준,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 위해 요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분석을 이루고 있고요. 또 GAP 인증, 저희들이 바라는 여주쌀 GAP 실천을 해서 GAP 인증을 받고 또 여주쌀이 GAP 쌀로 유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용농일지를 또 쓰게 됩니다. 쓰게 되면 이력 추적 관리에도 이게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농일지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은 지금 중금속에 의한 그 벼가 피해를 받은 모습이에요. 그 산업 폐기된 흙을 보통 요즘에 출처를 모르게 한 차에 얼마씩 논 주인한테 줄 테니까 이 흙을 버리게 해달라. 이건 의심해야 됩니다. 그 폐기물에는 엄청난 고농도, 적게는 300배, 많게는 약 1000배 정도의 중금속이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여주에 그 벼가 지금 중금속에 오염돼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수확 하나도 못했습니다. 농산물 GAP 실천을 위해서 농산물 생산 정보와 출하 정보 기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보증, 품질 표시되어 있는 종자, 묘목 등만 사용하시라는 거고요. 또한 토양, 수질 분석, 안전성 확인. 저희들이 이제 벼농사 하시게 되면 토양과 수질 분석, 그 GAP 관련해서 그 허가를 받기,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샘플 채취를 해서 이거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양이나 수질의 그 농업용수도 깨끗한 거를 쓰셔야 합니다. 비료는 공조균에 적합한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는 비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GAP에 불합격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 같은 경우에도 꼭 등록된 비료를 사용해 주시고요. 농약 사용 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준수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PLS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AP 인증 신청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교재나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요. 크게 GAP 신청 자격, 신청 기관, 신청 시기, 처리 및 유효 기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GAP 인증 갱신 신청에 대한 절차도 설명해 드렸고요. 자료로서 가름하겠고요. GAP 인증 분석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간략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대상자는 당연히 GAP 인증을 받을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내용은 잔류농약, 중금속, 토양, 중금속, 수질 분석 비용, 그리고 접수처는 해당 지자체가 되는 거고요. 여주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신청서 및 인증서, 증명서, 뭐 분석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증 신청 비용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AP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벼농사를 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요. 깨끗한 땅과 깨끗한 물, 그리고 농약 안전 사용을 준수하고요. 위생적인 수확 관리를 하고 하단 오른쪽에 꼼꼼하게 영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 기록장은 꼭 GAP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놓으면 다음 연도 뭐 횟수가 지나면서 참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 벼농사를 하실 때도 이런 기록을 하셔야지 비교가 되는 거고, 아, 전년에는 이랬는데 올해는 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GAP 정보 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PL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쉬운 이야기로 농약 이제 벼농사 하시는데 농약을 어느 정도 양을 어느 시기에 수확 전 언제 뿌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농약을 사용했던 뭐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뭐 약제를 사용했던 게 이제 농산물로서 유통이 됐을 경우에 잔류 허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잔류 농약 장류 허용 기준량에 이게 이제 오버가 되면 아예 유통이 안 됩니다. 심지어 벌금도 있고 영업장 폐쇄도 있습니다.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아주 심각한 거죠. 하우스 폐쇄 엄청난 거죠. 그리고 벌금도 내는 거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PLS 제도에 가장 여러분들이 실천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 적용 약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식물, 이 작물의 적용 약제. 이쪽 식물에는 이 약제 쳤는데 그 잡을 수 있는 뭐 균이나 충을 보니까 다른 것도 잡네. 근데 거기 적용 작물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제 국내 사용 등록 또는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그 잔류량 기준이 0.01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0.01 ppm은 후반부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LS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유통해서 소비자가 이제 제공해서 소비자가 이제 이거를 섭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한 농산물을 이제 우리가 소비자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소비자니까 먹고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섭취를 안전한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규칙이나 여러 가지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눠놓은 거죠. 잔류 허용 기준 강화 내역에 대해서는 도입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도입을 했고요. 배경은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종 잔류 허용 기준 MR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없는 농약에 대해 안전관리 강화, 국내 농약 오남용 방지. PLS가 실질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그전 2, 3년 동안은 과도기를 좀 거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PLS 제도가 너무 급진적인 제도를 적용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선진국은 뭐 보통 50년에서 최소한 50년 이전에요. 선진국은 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과 분석을 이미 데이터와 목록화를 시켜놨고요.
한국 또한 약 30년 전부터 이미 국가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적용이나 법 적용을 실질적으로 PLS라는 제도를 통해서 2019년 1월 1일자로 본격화된 거지. 그 전부터 미착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이제 일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없는 걸 애매한 걸 적용시키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PLS 제도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관리된 농약 잔류 허용 기준과 여러 가지 기준 가지고 한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시기는 뭐 1차, 2차 이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이전에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돼 있는데요. 1차는 경과 종식류 열대과일류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시행인데 이제 뭐 여러분들 참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분류는 경과 종식류에서부터 과일류까지 있고요. 뭐 품목으로는 뭐 밤을 비롯해 참깨, 커피, 원두, 바나나, 파인애플,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농산물류는 2019년 2차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시행됐죠. 네, 시행됐습니다. 제외 작물은 뭐 이렇게 식약 공용 농산물 뭐 110개 품목이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뭐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잔류 허용 기준량 강화라고 돼 있는데 표 하단에 이제 빨간 박스에 보시면은 MRL 미설정 1순위가 코덱스 기준 이하 적합, 2순위가 유사작물 기준 이하 적합, 3순위가 0.05 ppm입니다. 밀리그램 per 킬로그램 이하 적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현재는 모두 이제 0.01 ppm 0.01 mg per 킬로그램 0.01 ppm으로 개정돼 가지고 뭐 시행 중에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또 잔류 허용 기준 강화 적용 사례 그래가지고 뭐 콩, 유자, 배추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 기존에는 뭐 이렇게 장목마다 뭐 한국하고 뭐 코덱스 기준, 뭐 일본 기준 뭐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개정된 거는 뭐 실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는 0.01 ppm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잔류 허용 기준 강화 적용 만화 그림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왜 0.01 ppm인가? 독성학적으로 인체의 이해성이 없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고요. 또 기기 분석적으로 검출 가능한 최소 농도, 유럽. 근데 이제 지금은 기기가 더 좋아져 가지고 이 ppm 단위의 1000분의 1배까지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ppb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요 자료만 만들 때만 해도 ppm이 최소 이제 농도 중에 또 거기에 1ppm의 100분의 1인 0.01 ppm을 최소 농도로 잡았다는 거고요. 해외에서 인류 기준으로 이미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0.01 ppm의 농도가 그러면 얼마만큼의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1 ppm은 단위가 이제 ppm이니까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그래가지고 100만 분의 1 단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1mg per 킬로그램. 예를 들어 물 1톤에 물질 1g이 녹아 있으면 1 ppm이 되는 것입니다. 1톤에 1g이 녹아 있어도 이게 작은 양인데 우리가 이제 PLS에 보면은 0.01 적용 기준이 많잖아요. 0.01 ppm은 거기에 또 1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량이 많아져야죠. 물 100톤에 100배니까요. 100분의 1배니까 물이 더 많아지는 거죠. 물질 1g이 녹아 있으면 이게 0.01 ppm이 됩니다. 뭐 하우스 하신 분들은 뭐 10톤짜리, 5톤짜리 물탱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만 또 뭐 실생활에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물 100톤에 쌀 한 알 그거 딱 들어가 있으면 0.02 ppm이 되는 겁니다.
쌀 알 하나의 무게가 0.02g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재봤습니다. 쌀 100립, 10립 재봤더니 평균 0.02g이 됩니다. 그래서 물 100톤에 쌀알 한 개가 들어간 그 양의 무게가 무게의 그 희석 농도가 0.02 ppm, 0.01보다 넘어가 버렸죠. 쌀 하나만 들었어도 반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반쪽이 들어가야지 0.01 ppm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0.01 ppm이라는 농도 개념이 섰을지 모르고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그 PLS 시행 전과 후를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이제 뭘 나타내고 있냐면은 호주 적용은 예를 들어 15 ppm인데 우리나라는 40 ppm이에요. 잔류량, 잔류 농약 허용량이.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인데 호주로 가면 불법이 되는 거죠. 오버가 되니까 잔류량. 그러면은 우리나라 농산물 예를 들어 면화가 수출을 못 하는 거죠. 왜? 호주에서 분석 딱 해가지고 이거 우리 기준에 오버됐으니까 수입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거를 통일시키면 국내 기준을 또 적용시키면 우측 같은 경우 국내 기준 40비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합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나라마다 다르게 하면,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그 기준을 낮춰가지고 더 그러니까 엄하게 낮추면 외국 농산물 예를 들어 뭐 그 농산물의 그 농약 잔류 허용량이 높은 거를 수입을 안 하고 우리 농가를 보호할 수도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 분석 능력과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선진국가 유럽, 일본 이런 데 나라랑 선진국가 기준을 맞춰 놓으시게 되면은 맞추고 그 기준, 그러니까 인간의 안전한 농산물 때문에 맞춰 놓으니까 추세는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0.01 ppm이라는 아주 낮은 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PLS 시행이 우리 농가와 우리 소비자, 우리 국민들이 그 안전한 농산물 수입 먹거리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기능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LS 도입 추진 경과는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잔류 허용 기준 설정 현황도 여러분들의 그 교재와 화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LS 적용 시 부적합 농산물 발생 현황.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 뭐 하우스 재배하시는 데서 좀 많이 나타나고요. 그 과수 농약을 꼭 좀 자주 뿌리거나 하는 데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해충 방제 약제를 병이 벌레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위주로 살포하시면 나중에 PLS 검출이 그러니까 잔류 허용 요 기준에 안 나올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병해충 방제 약제는 벼농사 하신 분들도 하우스도 하시고 과수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염두에 주셔야 되고 예방 위주로 방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대응 방안은 뭐 화면으로 참고하시고요. 그 농약 등록 농약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 농사로 및 농약 정보 서비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가시면은 약재별, 작목별, 뭐 얼마 기준량 같은 거 다 나와 있고요. 뭐 언제, 뭐 수확전 언제 뿌려라,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확전 언제 그 기준은 왜 만드냐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확 전에 너무 임박하게 약을 살포하게 되면 농약제를 살포하게 되면 유통이 됐을 때 이게 그 농도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방지함으로써 이제 작물이나 식물이 이제 점점 생장을 하면서 그 약재들이 뭐 비바람이나 여러 가지 환경 요인으로서 이제 반감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먹을 때는 잔류 기준에 뭐 오버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확전 언제라는 꼭 그걸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 살포하는 날짜를요.
그 등록 농약 확인 방법은 컴퓨터로 이전 화면에 나온 그 컴퓨터로도 인터넷 검색이 되고요. 농가원 농약 정보 서비스도 있고 농촌진흥청 농사로도 있고요. 또 혹시 뭐 핸드폰, 휴대폰으로 검색하실 때는 뭐 휴대폰 포털 창에 농사로라고 치시면 거기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께 꼭 지켜야 할 사항, 핵심 PLS 꼭 지켜야 될 핵심 5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농약 희석 배수와 살포 횟수를 꼭 지켜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을 꼭 준수하시고요. 네 번째는 농약 사용 중 포장지 표기사항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정량 그런 거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불법 밀수입, 또 등록이 되지 않은 거, 이거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밀수입 등록되지 않은 거는 농가들 여러분들께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내용들이 실천을 하셔야 되지, 그냥 알고 있어 그래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실천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실천이 여러분들의 결과, 수학기 때 결과를 바꿉니다. 그리고 2021년 풍년 농사를 기원 드리며 이상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